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그 피해자학 그 10주차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내용을 이어서 봤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사회 심리학적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9년 반데어 브루프 등의 학자들이 이제 제시한 모형인데요. 화면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모형의 핵심 키워드는 심리적 취약성입니다. 자, 거창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시트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네 가지 요소가 오른쪽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죠. 즉 왼쪽의 네 가지 요소가 독립변수, 원인이고 오른쪽의 두려움이 종속변수,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매력성이라는 것은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의 타겟, 표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비싼 가방을 노리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시기해서 해코지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두려움의 종속 변수는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재물을 범죄 활동의 매력적인 피해자나 표적으로 보는 정도, 자신을 잠재적 피해자로 얼마나 평가하는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힘, 파워.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해도 나는 도망치거나 제압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적겠죠. 반대로 난 싸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칠 텐데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한 폭력과 위협에 관한 자기 확신과 통제력의 정도를 갖다가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악의적 의도 또는 경계심, evil intent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의도를 얼마나 의심스럽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정말 길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한테 접근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악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평소의 태도를 범죄 의사로 귀속시키는 것, 경계심, 타인의 의도를 의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범죄화가 가능한 공간, criminalizable space.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공간이 범죄가 일어나기 얼마나 쉬운 환경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여기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앞을 가로막으면 어떡하지? 라고 범죄 상황을 쉽게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 취약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잠재적 피해자의 판단으로 볼 때 범죄나 범죄자를 용이하게 하는 상황이나 그 정도에 대한 판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심리 스위치가 켜질 때 우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회 심리학적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항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력성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 혹은 내 물건을 노리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다. 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그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다툼을 피하는 편이다.
경계심은 나는 낯선 사람 말을 잘 믿는 편이다. 내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범죄화가 가능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 앞을 누군가 가로막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길을 갈 때 주변이 안전한지 살펴보면서 간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물어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인구사회학적 모형,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빈곤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앞선 모형이 개인의 심리 관련된 모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스펙, 인구 통계학적 배경이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소득과 같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피해 두려움 간의 패러독스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령, 성별, 가구 구성, 비가정적 활동에 참여, 전통적인 가정 활동이 아니라 가정 외에서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우 관계,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소득,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런 모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 이제 피해 경험, 두려움 간의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이제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두려움도 가장 커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 강력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젊은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요. 시비도 잘 붙는 편입니다. 반면에 피해율이 가장 낮은 집단 중 하나는 노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범죄가 두렵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인 여성이고 젊은 남성은 별로 두렵지 않다, 안 무섭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 피해율과 두려움의 정도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죠. 또한 이 모형에서는 소득, 인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높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째, 이제 방어 비용의 부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캡스와 같은 민간 경비 시설을 달고 비싼 CCTV를 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빈곤층은 내 재산과 몸을 지킬 물리적 보안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막대한 피해에 대한 타격 문제입니다. 부자는 이제 100만 원 도둑을 맞아도 화는 나겠지만 생계에 당장 지장은 없죠. 게다가 이제 손해보험, 뭐 이제 화재보험과 같은 보험 같은 것도 다 드러났죠. 하지만 빈곤층에게 100만 원 피해는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식비가 날아가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두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범지대 거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제 가로등도 어둡고 무질서한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이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자원의 결핍과 공동체망이 붕괴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 경찰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지역사회가 뭉쳐서 범죄자를 쫓아낼 만한 조직적, 정치적 파워가 상대적으로 늘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진다는 것이 인구사회학적 모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입니다. 사회 통제적 접근과 경로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모형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비행 청소년들이 밤마다 모여서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가로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무질서 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질서를 보면서 아, 우리 동네는 사회적 무질서가 붕괴되었구나. 아무도 여길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 범죄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환경이 범죄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 그 지역의 범죄 문제, 물리적 환경, 무질서, 징조에 대한 인식과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를 규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이어그램, 도식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분석을 해 봅시다. 요런 그 도식도는요, 학위 논문이나 연구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쓰이게 되는 인과관계 모형입니다. 보통 이제 화살표가 나왔는데 여기 중간에 매개 변수라는 중요 변수가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는. 자,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최종 목적지가 있죠. 네, 최종 목적지. 그래서 맨 오른쪽에 최종 목적지는 종속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 그게 바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럼 맨 왼쪽 끝에 있는 세 개의 박스는 뭘까요? 바로 화살표가 출발하는 곳.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독립변수,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 그 다음에 범죄, 실제 발생률을 나타내는 범죄,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박스가 하나 더 있죠. 네, 이게 바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이게 다리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질서 징조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그 설정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들을 연결하는 화살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따라가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로 첫 번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겠어요? 동그라미 1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 무질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민감하게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가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동네가 무질서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무질서의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간접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4번의 설명을 보시면 실제 범죄가 자주 발생하거나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쇠퇴해서 있으면 주민들은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강력하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도 매개 변수를 거치게 되는 간접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로 2를 보시면 직접 경로, 다시 한번 그림의 화살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매개 변수 무질서 인식을 거치지 않고도 왼쪽 독립변수, 세 가지 독립변수에서 맨 오른쪽에 종속변수로 다이렉트로 날아가는 긴 화살표들이 3개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2번 설명이 보이시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굳이 동네가 무질서하다라고 느끼지 않아도 그냥 앞서 인구 사회학적 모형에서 배운 것처럼 돈이 없고 방어 능력이 없어서 그 자체 직접적으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취약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실 그 자체로 또는 물리적 환경이 으슥하다면 그 자체로 두려움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이 지역 무질서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경찰이 순찰을 돌면서 실제로 범죄자를 잡는 것, 범죄 발생률의 감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가로등을 고치고 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무질서 징조에 대한 인식이라는 중간다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범죄 예방 정책에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제 두려움 하나로 설명하는 데에도 이렇게 개인의 심리, 소득 수준, 거주지 환경까지 이렇게 다양한 학술적 접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이제 3가지 모형과 패러독스 그리고 경로 다이어그램의 의미는 이제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판왕 모델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집대성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형입니다. 바로 이제 페라로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이 페라로라는 학자는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그 모델계에서 아주 제일 권위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위험 해석 접근, 리스크 인터프리테이션, 그 어프로치 모델인데요. 그 위험 해석 접근, 인지적 과정의 발견입니다. 자, 화면에는 그 복잡한 다이어그램 보시게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얼핏 보면은 화살표가 굉장히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이제 한번 변수들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페라로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인간은 자판기처럼 이제 환경이 나쁘다고 무조건 두려움을 뚝딱 느끼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뒤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이어그램을 좌, 중, 우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독립변수는 정보의 입력, 거시적인 거냐 미시적인 거냐 2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왼쪽 두 개의 박스를 보세요. 화살표가 출발하는 독립변수 원인들입니다. 인간이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두 가지 정보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태학적, 거시적 특성입니다. 내 밖에 있는 객관적인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실제 범죄율, 대중 매체에서 떠드는 뉴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 유형, 지역사회 특성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박스는 개인적, 미시적 특성들입니다. 나 자신의 조건들입니다. 인구사회학적 지위, 그러니까 나의 소득, 성별, 나이, 과거 범죄 피해 경험, 그리고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이웃이 날 도와줄 수 있는 상태인지, 조력 여부와 같은 아주 사적인 특성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 두 개 박스입니다. 매개 변수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해석의 과정. 그래서 무질서의 지각 및 위험의 지각입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개 박스입니다. 이 모형의 심장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라로의 천재성이 나옵니다. 천재성이 나옵니다. 페라로는 기존 학자들이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것들을 두 개로 쪼개서 예리하게 쪼갰습니다. 1차 해석으로는 무질서의 지각, 앞서 들어온 정보, 독립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뒷골목은 쓰레기도 많고 불량배도 많아서 무질서하군 하면서 동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해석, 위험의 지각입니다. Judgment of Risk.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느낀 후에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목을 지나가면 범죄를 당할 확률, 위험이 얼마나 되지? 하고 냉철하게 인지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즉 위험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그 저지먼트와 두려움, 감정, 필링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분리한 겁니다. 위험하다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덜덜 떤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판단과 감정을 분리를 한 겁니다. 자, 3단계 종속 변수입니다. 최종 결과, 두려움과 행동적 반응입니다. 오른쪽 마지막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들을 볼까요? 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두 가지 갈래의 최종 결과, 종속 변수가 도출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페라루가 추가한 행동적 반응, behavioral response입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을 지각하면 덜덜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밤길을 피하거나 이런 건 회피행위죠. 호신용품을 사는 등 이런 건 방어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 화살표를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스펙과 객관적 환경, 이게 독립변수고 우리 동네가 무질서하다고 느껴지면 이게 매개 변수가 되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나에게 위협이라고 머리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매개 변수죠. 무서워하거나 호신용품을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종속 변수. 아주 논리적이죠. 이것이 바로 위험 해석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의 유용성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을 해소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범죄 피해 조사의 개선 및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겠죠. 아까 그 패러독스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범죄 피해 조사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물리적 그
정화, 이거는 이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한 이제 제로 톨러런스 폴리싱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 취약 지역에서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네, 그 다음에 경찰의 가시성 및 활동성 증대, 그 다음에 범죄 관련해서 너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이런 그런 언론 보도를 좀 지양하게 되는, 네, 그런 그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뭐 다양한 감소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